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올해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이슈가 됐던 사건에 대한 판결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때로는 그 법원의 판결이 그 세상의 흐름을 못 따라갈 때도 있고, 법원의 판결이 먼저 앞서가면 그에 따라서 뭐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네. 문화가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12월 4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최한 2023년 한국 인권 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날 그 2023년 인권 상황 총괄 보고하고 그리고 2023년 디딤돌 및 걸림돌 판결 발표 등이 이어졌는데요. 그 매년 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그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세상을 바꾸는 판결이라든지 좀 의미가 있었던 뭐 소수자와 약자들을 위한 판결들에 대해서 좀 여러 판결들을 두고 좀 선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 중에서 10대 디딤돌 판결과 10대 걸림돌 판결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 외에도 이슈가 됐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선정한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 뭔지 궁금한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심사위원들이 올해 디딤돌 판결로 만장일치로 선정한 판결이 있는데요. 네.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올해 2월 그 소성욱 씨가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동성혼을 법제화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장제도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인정했다, 뭐 사실혼을 인정했다라기보다는 그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인데요. 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는 결혼 5년 차 동성인 부부이고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부부의 법적 지위는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소성욱 씨가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례적인 것이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성 부부의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공단은 8개월 만에 이 소 씨의 피부양자 등록이 착오였다라고 하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임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했고요. 1심에서는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기 때문에 둘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걸림돌 판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2심에서는 조금 다른 결론이 나와서 이게 디딤돌 판결이 된 것입니다. 네. 네, 2심 재판부는 소 씨의 사실혼 관계를 여전히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나 목적 이 자체를 고려한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그리고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꾸린 동성 커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본 것입니다. 아, 그냥 동일한 집단이라는 네, 단어를 썼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동성 커플이 아니라 만약에 뭐 그냥 뭐 이성인 친구 사이, 그러니까 뭐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성인 친구 사이에 어떤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생활 공동체를 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러면서 소 씨에게 그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사법적 관계에서조차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23년 이제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선정한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이제 어떤 게 선정이 됐을까 궁금합니다. 네, 최악의 걸림돌 판결도 뭐 선정이 됐는데요. 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 차별이 균등대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만장일치로 꼽혔습니다. 네. 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 지난 9월에 이런 판결이 있었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인 처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시청과 같은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처를 금지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사회적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고도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정위원들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차별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규정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인데 이 판결로 그 규범력이 후퇴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근로 형태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서 무거운 비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내려진 판결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좀 2023년도에 좀 의미가 있고 주목할 만한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선정 기간이 지난 후에 판결이 내려져서 심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뭐 디딤돌 판결로 선정이 되진 않았는데요. 네. 지난 11월 23일에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는 각하로 판단을 했는데 네. 이거를 취소하고 청구 금액의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네네. 네, 청구 금액은 21억 1,600만 원이었는데요. 그 재판부에서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도 아니라 이제 각하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손해의 내용 같은 것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던 것인데, 네,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피해의 내용 같은 것들도 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의미 있네요. 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이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10대, 20대에 불과하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납치를 했고 피해자들은 매일 수십 명의 일본군으로부터 원치 않은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이 가입했었던 여성과 아동의 임신매매 금지 조약 그리고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했다라는 것인데 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네, 환영할 만한 판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구판 돌려치기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가장 긴 형을 선고한 판결도 그렇습니다. 내려졌다고 하던데요. 네, 이 판결도 올해 좀 주목할 만한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하급심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피고인이 어떤 그 범죄 행위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 지난 5월에 대구 북구에서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에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20대 피해 여성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택배 그 배달 라이더 기사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여성을 뒤따라 들어간 다음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목을 찌르고 저항을 하자 이제 주먹과 발로 폭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을 이제 그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하는데 20대인 그 남자친구가 바깥에 이제 주차를 하고 들어가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비명 소리가 나니까 급하게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던 이제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이제 마구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살해할 목적으로 이제 막 찔렀기 때문에 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손목 동맥이 다 파열이 돼서 신경의 상당 부분이 손상이 됐고, 남자친구, 네. 범행을 막으려던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20여 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그 지능이 11세 수준에 머물러서 이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네, 재활을 하더라도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피고인이 이제 범행 전에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살인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 방법과 대상을 계획하고 또 여성들이 배달 라이더 복장을 입으면 경계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노려서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하고 손에도 뭐 이렇게 배달 같은 거를 들고 있기도 하는
그 CCTV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 피고인에게 죄질이 좀 불량하다라고 하면서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재판부는 그보다 더 무거운 50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네. 최장기형이군요. 네, 그 통상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법원은 오히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50년형을 구형을 했던 게 아마 항소심에서 뭐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하면 좀 형이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1심 재판부가 그걸 좀 고려해서 50년형으로 선고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 재판부에서는 그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이고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 뒤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은 대표자에 대한 판결도 올해 처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좀 진통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올해 처음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된 대표자와 그 법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지난 4월에 그 판결 선고가 있었고 이 사건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5층에서 추락해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정아무개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판결을 한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사업주 등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그 상당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라고 한 반면에 이제 네. 피고인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네. 사망은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원인이 됐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잘못된 건설 현장의 관행도 문제가 됐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이제 어떤 양형 사유에 첨작을 해가지고 뭐 구속을 시킨다거나 좀 중형을 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노동자가 사망을 하기까지 했는데도요. 그랬군요. 네. 네, 다음 판결을 하나 볼까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었어요. 기존 강제추행죄에서 엄격한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이 성립한다. 이렇게 봤던 기존 법리를 폐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뭐 성범죄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네. 기존에는 어떤 그 강제추행죄 사건의 판결에 보면 원래 그 폭행 협박의 의미는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이거든요. 가장 좁은 의미라고 하면 가장 그 가벼운 의미의 네, 폭행과 협박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가장 가벼운 의미의 폭행과 협박이라 한다면 네. 폭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뭐 이거고 그리고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게 이제 그 법원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던 폭행과 협박이고요. 네. 그런데 사실 폭행은 사람의 신체 유형력 행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반항을 억압한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고 협박죄의 협박도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만 이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바뀌었네요. 네, 이거를 좀 너무 고도의 그런 협박과 폭행의 정도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인데요. 네. 네, 대법원이 1983년경부터 강제추행죄 폭행이나 협박 정도에 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서 한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법 공부를 할 때도 한거 곤란 이거를 계속 외우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한거를 곤란하게 한다라고 하려면 옆에서 누가 추행을 하는데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같이 때린다거나 이렇게 방어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가 사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사실상 추행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뭐 기습추행이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꼭 그런 한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에 이제 추행을 인정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될 만한 그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서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대법원이 해석상 요구하는 폭행이나 협박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그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그 처벌의 사각지대가 40년간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처벌의 사각지대를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법리로 해결을 해왔는데 그것도 이 기습추행의 법리로 해결을 해온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서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뭐 그 힘은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판결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진짜 실제로 어떤 때리거나 어떤 반항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보고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판결도 얼마 되지 않았던 판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뭐 해왔던 뭐 7, 8년, 뭐 10년 전에는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됐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그 피해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로 그 반항을 했었는지를 입증을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네, 이제 바뀐 건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실무에서는 이제 기습추행과 관한 판례와 같이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폭행과 그 협박이 네. 가장 좁은 의미의 원래의 그 의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재판 실무와 그리고 원래의 그 의미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한거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도 강제추행죄하고 네,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람직하네요. 네네. 네, 오늘 저기 소식 전해주시면서 뭐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네요. 네, 올해 이제 저한테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모범이 될 만한 그 디딤돌 판결 그리고 좀 이게 사회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았을 텐데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그 걸림돌이 될 만한 판결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판결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판결 외에도 그 오늘만 하더라도 정말 수많은 판결들이 선고가 되고 있고 또 기존 판결들이 파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그 사회의 변화를 늦게 뒤따라가기도 하고 혹은 판결이 사회의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앞서가기도 하는데 이게 곧 그 사회의 정의와 법적 안정성 그리고 법의 균형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또 판결을 만드는 데 있어 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2024년 내년에도 저는 이제 디딤돌이 될 만한 판결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일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마지막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수지 변호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